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중부지방에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고 모레는 전선이 또 남부지방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집안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만큼 비 피해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두고 여권에선 호평이, 야권에선 자화자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뒷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죠. 열흘이 지났지만 이 피해가 남긴 지역들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들 잠시 후 정리해봅니다. 어렵게 출범한 이 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가처분 첫 신문에 직접 출석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더 알아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해졌죠. 하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이 되면 여름이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더운 기색이 역력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제가 서 있는 충무로의 하늘 표정은 꽤 어둡습니다.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오늘 외출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북동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져 내릴 수 있어서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한풀 꺾였던 더위는 다시 곳곳에서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은 30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화천과 대구,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길게 이어진 여름 장마, 비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일과 모레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 중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중부 지방은 주말인 모레 오전까지, 남부 지방은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최대 7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5에서 50mm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다시 한번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갑작스러운 소낙비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역 앞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2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 취임 100일 넘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남긴 숙제는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호평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의 이 뒷이야기들도 지금 속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뒷이야기부터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면은 어제 기자회견 굉장히 비교적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이 조용했던 기자회견, 격식 없이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이 기자회견장부터 좀 살펴보시면은요. 네. 일단 별도의 장소 없이 이 기자실 맞은편에 있는 브리핑실에서 네.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평소에 좀 원고가 띄어지는 이 프롬프터가 좀 준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제 회견장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준비돼 있었던 거는 뒤에 이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이 뒷 배경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네. 이 일체의 어떤 국정 홍보 영상물이나 음악 등 이 효과는 없이 저 배경 외에는 준비한 것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사전 질문 조율 같은 것도 없었고 보통 이제 이 34분간 이어진 이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일부 회견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자체를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질문지가 좀 대통령실에 먼저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달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의
이 격식 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권 관계자 역시 조금 홍보 효과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조금 쇼 같은 것은 좀 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결과였다. 네. 이런 어제 회견의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는 하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된 이 상황 컨디션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윤 대통령이 어제 뭐 발언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드러나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말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영상물, 뭐 홍보물, 뭐 음악 이런 게 전에도 없었나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 같이 좀 비교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예전 기자회견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내용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역대 대통령들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슷한 점도 있고 네.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좀 최근의 정부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재밌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각 정부의 특성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취임 100일로 이제 미국 순방에서 터진 이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이 불통 논란이 겹치면서 보시는 것처럼 취임 100일을 이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이 네. 청와대 앞들에서 저렇게 출입 기자단과 함께 오찬을 갖는 행사로 네, 네.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 경우 한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점은 이 사전 질문지와 시나리오, 네. 그다음에 편집 없는 어떤 격이 없는 소통을 좀 강조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때 이 연출가 출신의 탁현민 의전 비서실 행정관이 있었잖아요. 네. 때문에 어떤 연출력은 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할 때 이 네. 등장 음악과 퇴장 음악 이렇게 배경 음악이 깔렸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는 이 큰 두 개의 스크린이 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국정 홍보물도 미리 기자들과 함께 상영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었다고 하고요. 이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사전에 뭐 전달하거나 미리 조율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조금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 주제별로 좀 외교, 안보, 경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눠놓고 질문을 그다음에 받는. 질문을 이렇게 주제별로 좀 진행을 하는 매끄러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권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서 쇼통이 네. 사라졌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또 다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평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각본을 짜가지고 뭐 질문 내용을 조율하거나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형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 궁금한 사항을 이 답변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 뭐 회의 거기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매우 프렌들리 프레지던트다.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공갈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속 텅 비어 있는. 예, 내용은 전혀 없고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회견이었고요. 예, 지지율이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의 반성과 쇄신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는 단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예. 네, 이 똑같은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내놓는 여야의 평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쇼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자화자찬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거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도는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공법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뭐 인사든 뭐든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전공법이 제일 좋긴 할 겁니다. 그 전공법으로 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이 낮은 지지율이면 또 국정 동력이 없다는 게 또 문제일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실망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요, 뭔가 어떤 성과라든가 새로운 사업할 때, 네. 그럴 때 주로 어떤 거 이용합니까? 프리젠테이션 하죠. 음. 왜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프리젠테이션 합니까? 그 상대방한테 네.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PPT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분 동안 성과만 자랑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 국민들이 한눈에 어떻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까? 그걸 고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20분 동안 줄줄줄줄줄 밑에 책상 보면서 얘기하면 그게 친절하고 그게 정직한 겁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기자 질의응답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물론 이제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자들이 제 질문도 못 해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질문도 못 해요. 그리고 예민한 질문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기자들하고 형식적 뭐 격의 없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건 진심이 있는 거고 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정 성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국민들한테 잘 전달하는 방식들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지지율을 이렇게 낮게 보이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뭔가 나한테 불만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뭐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뭐 국민을 앞세우겠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은 좀 더 친절한 기자회견이었어야 됐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회견을 놓고 사실 뭐 각종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회견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이수아 기자, 네. 이 오늘 직접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윤 대통령의 발언은 출근길 문답에서 네. 듣고 있죠. 오늘 문답에서는 이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지적들을 좀 수습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견 취지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어제 회견 취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한 지역 기자가 좀 지역 관련 질문이 없어서 아쉬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어제는 복지, 지역 균형 이런 쪽을 망라하는 기자회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네. 앞으로 지켜봐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검토하기로 약속했던 인사쇄신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브리핑 모습 보고 오시죠. 지금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언론에서는 뭐 3실장, 뭐 7수석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그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요새 그 민생이라든지 뭐 이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그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의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45분에 있었던 발표고요. 네. 이 이관섭 부회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 행시 출신으로 15년간 산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 초반에 산업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윤 정부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행정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검찰총장 지명자 발표도 있었는데요. 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이원석 차장의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과도 이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친한 사이이고 네.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새로운 홍보수석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홍보수석에 김은혜 전 대변인이 가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이 다른 최영범 수석의 경우에는 홍보 특보로 자리로 옮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도 들어보시죠. 홍보수석 비서관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지금 불과 2시 45분이니까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 지금 인사 발표 소식을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저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보통 유력하다는 표현은 언론에서 씁니다. 네. 이런저런 물망에 오르면 언론에서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유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좀 평소랑 다른 상황 같아요. 내정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언론의 반응을 보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 하도 인사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제 사실 그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전혀 달라지겠다는 쇄신책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국민의 뜻을 알기나 하는 거야? 상황인식이 너무 아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바로 다음 날 홍보수석을 내정을 바꾸고 한마디로 바꿨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겠다라는 나름의 그래도 인적 쇄신 카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교체가 아니고 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대통령실이라도 우선 좀 다르게 해보려는 그런 쇄신 카드를 내밀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면서도 네.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렇게 홍보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홍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올 것 있던 같은 상황인 거죠. 아직 발표는 그렇죠. 안 했는데.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쪽만 담당하게 되고 네. 지금 있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가 돼요. 그러면은 역할이 겹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두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여전히 자신이 그러니까 누구를 내치지 못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버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보강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네. 결국은 이제 청와대를 굉장히 그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축소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전 정부와 비교해가면서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다 공언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언뜻은 듭니다만 나름 하여튼 쇄신책으로 내놓고 있는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전 자꾸 오기가 느껴져요. 오기요? 예, 윤 대통령의 태도에서 어제 100일 기자회견 때도 윤 대통령이 별로 바뀔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한 게 없다고 하는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한 거 많거든요. 이거 국민한테 얘기하는 시간을 한 20분 동안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잘 모르니 홍보와 관련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대통령실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보 수석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동안의 대통령실에 관한 문제나 인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아왔던 거는요. 대통령 주변에 너무 검사 출신들이 많다는 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얘기를 잘 못 듣는 것도 있고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뭔가 정책이 잘 조율 안 되는 것 같아. 정책 기획 조정이나 이런 능력만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있는 걸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네. 이걸 물론 변화라고 평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쇄신이나 변화 체계에 비해서는 너무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것도 또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오기가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변화를 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현재 조직 개편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고만 했지 아직 뭐 확정적으로 뭘 발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발표가 또 어떻게 나는지도 좀 짚어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이 첫 회의연 국민의힘 비대위 대 이 장기전 보는 이준석입니다. 네. 이 어렵게 출범한 국민의힘 비대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전원 기립해서 네.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먼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이런 점들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첫 회의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께 경애. 네, 이렇게 첫 일성은 반성이었습니다. 이 고개를 숙일 때 이 회의실 배경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 뒤에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네. 적혀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비대위원들도 다 참석을 했거든요. 호남 초선의 전주의 의원은 도로 자유한국당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이소희 의원은 소모적 논쟁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성으로 이 첫 일성을 딱 시작을 했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대위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또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다 궁금해했었던 거는 비대위의 뭐 성격, 그리고 얼마나 활동한 것인지 뭐 기간이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을까요? 네, 뭐 성격과 기간을 두고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관리형 혁신 비대위다라고 애매한 했었죠. 답변을 남겼었죠. 오늘 구체적 운용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 주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리는 조기에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비어있는 당직을 채워서 활발히 활동을 시키고 네.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성공하면 관리는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혁신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신뢰를 잃은 부분을 빨리 얻어 고치는 게 혁신이라 생각한다라면서 네. 조속히 찾아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관리를 또 애매한 답변을 네.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비대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이 비대위 저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네. 사실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일단 주 위원장은 이 소송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인용 기각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진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 평소 이 성격이나 말하는 걸 보면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번엔 또 확신이란
말을 써서 또 이 눈길이 쏠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비대위도 비대위인데 당직 인선을 놓고 사실 말이 많았었거든요. 박덕흠 의원이 사무총장이 된다라고 얘기가 돌았는데 오늘 보니까 김석기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이 사무총장 국간직의 역할에 네. 박덕흠 의원이 거론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과거 국토위 활동 중에 가족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 수주를 한 일, 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서 이 지난 2020년에 탈당을 했다가 무혐의를 받고 복당을 한 바 있거든요. 네. 이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고 네. 결국에 부담을 느낀 박 의원이 최종적으로 고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석기 의원이 최종 지명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석 대변인에는 박정아 의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정의용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일단 비대위와 당직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비대위는 권성동 원내대표 있고요. 뭐 윤 대통령이랑 같이 뭐 수사관으로 했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있고 또 당직으로 정의용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다 이게 친윤계로 이 분류가 되는 인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윤계가 다시 또 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세더라도 비대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할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할 때 친윤 그룹이 절반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왜냐하면 네네. 윤핵관 말고 친윤이 또 있잖아요. 윤핵관은 몇 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사실 친윤은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들, 네. 뭐 인수위라든가 캠프에서 몸담아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사람들을 보통 친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 일부 지적에 따르면은 여당은 다 웬만하면 다 범친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친윤 그룹은 한 절반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주철환 이분은 친윤이라기보다는 윤핵관에 더 검사 출신 윤핵관에 더 가깝죠. 네. 호남 지역에서의 그 광주시장으로서 15.8%인가요? 득표를 네. 했기 때문에 물론 호남 지역 대표성을 갖고 비대위에 들어온 건 맞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에 더해서 굉장히 친윤 색채가 강한 인물인데다 또 말씀하셨지만 뭐 또 정의용 의원도 있고 네. 또 그렇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은 한 절반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정확히 제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뭐 지역별이라든가 세대별로는 분포를 잘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충청 지역, 호남 지역, 강원도, 그다음에 세대별로도 청년위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제대로 잘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친윤 색채가 좀 강한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권성동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재신임을 받았죠. 재신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재신임할 때 당시에 의원들이 62명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절반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또 몇 명 절반 정도라고 하면 30-40명 정도밖에 이제 뭐 찬성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주호영 비대위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만한가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갸우뚱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조기 전대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가을 정기국회까지 마치고 내년 초나 연말에 전대를 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이 주호영 비대위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결정돼야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지금도 사실 썩 안심이 되지는 않는 그런 비대위인데 이게 네. 제대로 못 굴러가면은 국민들로부터도 무슨 연말이냐 연초냐 빨리 바꿔라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비대위가 잘 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뼈아프게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 비대위는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 네. 이 가처분 결과 언제 나오나요? 네, 법원이 어제 이 신문이 끝난 뒤에 사실
이 가처분 인용 기각 이 결과가 어제 바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면서 기자들이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기자들에게 이 문자를 돌려서 이 신중히 판단하겠다. 조만간 결정이 나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라. 오늘은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이제 네. 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재판부 이 비대위 체제 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대위 입장은 저희가 이 먼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대위는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하자를 좀 치유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영 기자,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있는 걸까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신문을 마치고 나온 뒤에 이 가처분 인용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미 가처분 신문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신문을 마치고 나온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하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단해서 미리 제가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을 한다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기각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민들도 그리고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의 이중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현재 이 당정 관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를 향해서 네. 지금 현재의 상황, 이 상권 분립 위기인 상황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이 현재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어떤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가장 큰 우려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성환 위원님, 일단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뭐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네. 비대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집권 여당이 향후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징계 국면에서 가처분 신청이 한번 인용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두 차례 당시에는 신문이 열렸는데요. 첫 번째 신문으로 따지면은 이틀 뒤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이 한 이틀 정도 내에는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금 비대위도 출범이 뭐 사실 무효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일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전당대회를 열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당대표가 없는 상황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네. 그 마지막 꼭지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아마 겪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일종의 당대표의 어떤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아마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신중을 3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신중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프레스룸을 저희 이 남부지법 출입 기자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온 게 이 남부지법에서 밝힌 바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이번 주 안으로는 좀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아니고 그럼 빨라야 다음 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이 가처분 신문이 있었던 바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간담회 이거 보셨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땐 윤 대통령 말을 빌려서 말을 좀 아껴 썼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뭐 불경스럽게도라는 말까지 이렇게 붙이면서 사실상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거침없이 또 이 100일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비판을 또 이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가 철범한 이후에는 네. 지금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자신에 대한 코멘트를 피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무시석실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네.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한 거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비판이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들에 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은 정무수석실에 굉장히 그 직무 유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러는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실이 전혀 그런 부분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 안 했거나 대통령께서 애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둘 다 다소 좀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뭐 사실 광복절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른바 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현 기자, 오늘 한 인터뷰 중에서 좀 의미심장하다 싶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오늘 인터뷰 중에 이 다시 한번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패러디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또 다른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하면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발언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울산 회동이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내부 총질이란다. 그때 제가 아득했다니까요. 선거 끝나고 나만 잊었던 건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 과정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했는데요. 네. 이 당시 앞서 보신 저 발언이 2008년 이 친박 인사 이 이른바 공천 학살 네.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속았다,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통 큰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감정이 있더라도 털털 틀고 갈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었던 그 발언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이는 전 국민이 아는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이 표현을 인용을 했다는 건 우리도 이미 뭐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넌 사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맞고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건 이미 진작에 건넜어요. 진지게. 대통령 발언 공개하면서 이 X, 저 X 발언 공개했을 때 그리고 나야말로
양머리내 걸고 개고기 팔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루비콘 대통령과 루비콘강을 건넜고 오늘 발언만 해도 이거 아니래도 굉장히 세요. 정무수석실 직무유기거나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한 거다. 아, 정치 포기했다라는 어저께 대통령이 얘기. 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이 정치 포기한 거라고 그냥 직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네. 빗대서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네. 이거는 이 박근혜를 인용한 거는 저는 다른 노림수도 있다고 해요.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걸 얘기함과 동시에 이거는 네. 이미 진작 건넌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가 사실상 윤 네.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윤핵관으로부터 팽당했다라는 지금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빌미는 제공했지만 어쨌든 팽당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과거 처음에는 어떤 그 비유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새누리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팽당했던 유승민과 닮은 꼴 아니냐라고 비교가 됐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는 유승민 쪽에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맞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는 그냥 찌그러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팽당해서 그야말로 팽당해서 힘을 잃지 않고 그렇게 볼 수도 나는 있겠네요.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 맞서서 결국은 내가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후보가 됐고 바로 그런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팽당했지만 네. 나는 그냥 팽당해서 어디 이렇게 몰려 나가서 설사 이제 혼자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아니고 막강하게 나도 맞설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난 생각은 돌아온다. 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기반이 확고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아니면 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심이 높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당심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물론 2030 당원들을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당심에서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한테 못 미친다라는 거, 힘이 딸린다라는 게 이제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른데 네. 하여튼 본인 희망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신을 투영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인용한 건 I will be back. 난 돌아올 거다. 두고 봐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당신 민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정말 우려하는 이유가 개인 대 개인 갈등이 아니라 집권 여당 내부에서 있는 이 벌어지는 갈등 상황이라는 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일 텐데 이수아 기자, 네.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민심과 당심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선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민심으로 보자면은 네. 여당에서 윤핵관이 문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네. 이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여론도 좀 여론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부정평가가 49.1%, 긍정이 42.8%로 부정이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 민심 그리고 이 국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심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 가장 큰 책임인 사람 얘기가 지금 달라요. 윤핵관이다, 이준석이다. 다른데 이게 문제를 해결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심 조사하면은 당대표 맡을 때도 저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당대표가 될 때도 저 정도 나왔어요.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아마 당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 될 때도 당심에서는 사실은 졌고 네. 민심에서 이기는 바람에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의원들 버스에다 태워서 지금 막 이준석 그 대표는 버스에서 내려놓은 다음에 막 앞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따릉이 타고 막 지금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하고 자꾸 싸우면서 천천히 버스 몰면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 타고 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거죠, 국민의힘은. 앞으로 막 내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언젠간 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냥 말싸움으로만 자꾸 공격하지 말고 그러면 당심도 잃고 민심도 언젠가는 피로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역할들,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총선 가까이 온다고 하면 네. 제가 예언컨대 틀림없이 이준석 대표는 다시 정치 무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대안을 좀 더 제시하는 상황이 더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같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이재민의 침수차까지 폭우가 남긴 상처들입니다. 네. 지난 8일 그리고 약 4일간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었는데요. 네. 이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흔적들을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폭우가 지난 지 10일이 지났지만 네. 아직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 물이 차오르던 그날의 생생한 기억 때문에 잠을 못 드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네. 특히 비 피해가 심했던 구룡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나 안 떠내려가면 다행이다, 안 죽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그래 이제 무서워. 지금도 그냥 가슴이 떨려. 비만 빗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지 걸렸어요. 그래서 저 호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비 온다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지금 몇 년차 이거 지금 재해를 당해가지고 요번이 제일 컸어요. 아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누우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30분 자고 깨고 1시간 자면 깨고 어디서 뭐 쫄쫄 소리만 나면 벌떡벌떡 일어나 앉았고. 네, 처음에 나왔던 한말숙 씨는 집에서 1시간 반 동안 홀로 갇혀서 구조를 기다렸던 주민인데 네. 안 죽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말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구룡마을 폭우가 사실 폭우에 취약해서 피해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40년 가까이 산 주민도 이번이 가장 심했다라면서 정말 빗소리만 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후유증은 훨씬 더 오래 남는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곤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8,000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 이 중 이재명은 2,800명 가량인데요. 이 사망자, 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민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한다라는 시행 내용도 발표를 했고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이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료, 통신요금도 경감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뭐 충분한 지원은 결코 아닐 것 같은데 이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수해를 빨리 일단 복구를 해야 그 다음에 뭐 지원을 받아도 이게 쌓이는 거지 다 사실 빠지는 내용 아닙니까? 네, 아직도 이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네.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3층까지 물에 가득 들어찼는데요. 네. 이 때문에 차량 27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 지하에 있던 수도 전기 시설이 잠겨서 지금 폭우가 멈춘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열흘째 수돗물이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는 집인데 생활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긴 합니다. 주민분들도 많이 나와서 도와주시고 계신데 저도 지금 지난주 화요일 하루 쉬고 계속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애초에 건축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 사항에 그 내용이 있기도 했어요.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된다, 물길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공이 되지 않았고. 네, 막 물이 들어찬 걸 보니까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집도 집인데 또 차량도 상당히 많이 또 침수가 돼서 얘기가 나왔었죠. 저는 어제 보니까 한 중고거래 앱에 람보르기니가
람보르기니가 침수됐다면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실제로 사려면 한 5, 6억 정도 하는 그렇게 비싼가요? 그런 모델이 중고나라 거래에 올라온 건데 네. 이 장마철 서울 갔다가 침수가 됐다. 실내는 깨끗하고 시동은 안 켜지지만 100만 원. 네, 에어컨이랑 노래, 전조등, 후미등 다 나오고 장식용으로 쓸 거면 가져가시라라면서 100만 원에 이 올라온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근마켓에 좀 확인을 해보니 네. 저 평점 당근 온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0점이더라고요. 0점인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네. 허위 매물이거나 그럴 수도. 네, 판매자의 뭐 이런 항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정도 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100만 원이라고 혹 했을 것 같은데 또 허위 매물일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이렇게 침수된 차량 람보르기니 말고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됩니까? 네, 실제로 보험협회에서 집계한 침수 피해 약 1만여 대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네. 추정치긴 하지만 추정 손해액도 1,62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되는 거 아니냐, 할증 붙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폭우로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침수 피해는요, 뭐 정상적으로 주차됐을 때 침수가 됐다 그러면은 자차 보험금 지급해도 할증은 없어요. 다만 뭐 과실이 있는 건에 있었을 때 할증이 있는 거고, 차주도 할증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컸으면 할증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이벤트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할증 요소에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번 침수 피해 팩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손해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상반기 손해율도 나쁜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됐으면은 할증의 대상으로 더 심하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뭐 그 상황이 아니니 상반기에 잘해놓았던 것들을 좀 까먹는 정도? 네, 사실 이런 우려가 나왔던 이유가 고가의 차량이 많은 강남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보상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우려 때문에서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보험업계의 이 손실률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량도 줄었고 네. 뭐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네. 교통량이 줄면서 사실 자동차 손해 업계에서는 이런 손해율이 좋지 않았기 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벌어놨던 부분을 이번에 좀 경감하는 수준일 것 같다라면서 할증이 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호정 기자가 지금 뭐 중고거래 앱이 허위 매물 인지에서부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 좀 꼼꼼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탑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115년 만에 폭우, 지금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수해 복구도 안 됐는데 내일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하죠. 수해 복구는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의 탑, 이재민의 침수차까지 폭우가 남긴 상처들을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겠습니다.